시황 들여다볼 텐데요. 짧게 굵게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FOMC 회의가 잘 마무리가 됐어요. 어찌됐건 시장에서 예측했던 범위 그 수준에서 또 마무리가 잘 된 거죠. 어차피 빅스텝 밟을 것이다, 자이언트 스텝까지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6월 10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원래는 이제 근원 물가지수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 에너지와 식료품을 합산한 물가로 다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금리 인상 부분이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으로 확대된 겁니다. 새벽 3시에 성명서 나오고 이제 기자회견 할 때 그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새벽에 계속 실시간으로 올려드렸었어요. 결론적으로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고강도의 금리 정책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것이 이제 100bp까지 한 번에 올릴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다. 뭐 그 기준이죠. 그 언급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100bp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뭐 자이언트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50bp든 75bp든 올려서 이제 그 물가를 잡을 건데 그 물가를 잡는 과정 속에서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거죠. 어떤 자신감이냐면 지금의 우리의 경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소 이제 금리를 급격히 올리게 되면서 또 주변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이제 그 경기가 둔화되고 정체되고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침체되거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행되거나 이런 부분은 그닥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기초 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장이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다. 뭐 그런 그 기자회견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의 반등이 연출이 됐었고 시장 반등 연출 이후에 다시금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금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그 조정이 나온 내용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미국의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15년 만에 금리를 올렸어요. 15년 만에.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0.75에서 마이너스 50bp 올려가지고 마이너스 0.25 그렇게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은행 영란은행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예전 한문으로 썼을 때 영란은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잉글랜드 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기준금리를 1%에서 0.25% 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래서 1.25까지. 저건 이제 신문 기사가 잘못 나와가지고 기준금리를 올려서 1%다 이렇게 나온 신문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분이 기존 거를 복사에다가 쓰면서 이제 급해가지고 잘못 넣은 것 같아. 어찌됐든 시중에 이제 그 잘못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기준금리를 올려서 1%다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아니고요. 1%에서 매번 얘기했잖아요. 25bp씩 4번 올렸다라고 지난번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이번에 이제 25bp를 추가적으로 올려서 1.25%가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2009년도 그러니까 리먼 터지고 나서의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가장 높은 수치가 된 거고 스위스 중앙은행은 이제 15년 만에 금리를 올린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부정적으로 일단은 좀 시장에서 해석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7월달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결론적으로 미국의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주변 국가들의 금리 인상을 이끌어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능성도 있다의 기준입니다. 거기까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빠진다도 아니고 그 가능성이 높다도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의 금리는 아직도 여전히 바닥금리. 아직도 여전히 바닥금리. 그래서 스위스도 마이너스 금리,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 일본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굉장히 요동을 쳤어요. 목요일 금요일. 근데 그것도 이제 제한적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의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에 휘둘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쪽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론상의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를 올릴 때 금리 역전 현상이 났었어요.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금이 아주 공격적으로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시장이 패닉 상태로 무너져 내릴 정도로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영향력이 지금의 금리에서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들어올 만큼의 금리 격차가 아니었다. 일본 쪽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으로 이제 가장 유명한 쪽인데 사실은 왜 제로 금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낮은 금리, 가장 시장이 안정화돼 있는 쪽 뭐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쪽에서 돈을 빌려다가 이런 쪽에 돈을 갖다 넣는다라는 얘기지 우리나라 쪽에 돈 넣어가지고 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금리 격차의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결론은 지금 나와 있는 뭐 캐리 트레이드 자금 그러니까 결론은 금리 격차에 대한 우려감 이건 뭐 그다지 큰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이 다 금리를 올렸다 그 내용조차도 바닥금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의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 부분도 결론은 물가를 잡겠다는 내용이지 경기를 해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물가는 잡힐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잡힐 수 있다고 보고요. 금리를 올리는 시점과 내리는 시점 비교를 하면은 금리를 내리는 것은 경기 부양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부양을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형성돼 있을 때에는 시장은 이렇게 강세를 띄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그리고 2007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터지기 전에 서프라임 터졌을 때 금리 조정 그리고 나스닥 기준에서의 2015년 12월 이후에 금리 올린 그 시점에서의 폭등 랠리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의 시장 조정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더 크죠. 금리 인상 시기에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 그래서 과도한 조정으로 겹쳐질 수 있을 만큼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적으로 건드려 놓은 부분이 굉장히 크다. 기존에는 코로나19가 영향을 크게 받았다면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해서도 앞전의 흐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앞전에 금리를 올리던 시점 또 테이퍼링을 단행하던 시점 대비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일본 쪽에서 왜 우리만 금리를 안 올려? 왜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거야? 라고 해서 볼멘 소리가 나와 있는 과정에 미국의 이제 자이언트 스텝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이 부분은 이제 일본도 우리도 이제 금리 만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의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폭락이 나온다는 거는 경기가 침체로 들어간다는 거고 뭐 이런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이걸 뭐 경기가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국채 금리를 논할 때 장기물의 조정이 나오는 거는요, 그건 경기의 둔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기물이 조정을 받고 단기물이 강세를 띠면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고 그것은 경기 침체 둔화로 해석을 한다. 그 내용이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 쪽의 국채 금리가 강세입니다. 추세적인 강세.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의 이제 뭐 달러 인덱스가 문제 삼을 만한 흐름이냐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환율 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시점과는 다르죠.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휴지가 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나라 원화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절하가 덜 되고 일본의 엔화가 엄청난 약세를 띠고 있거든요. 그거는 달러의 강세를 이끌어내기 위한 엔화의 약세인 것뿐이지. 엔화가 우리나라 원화 대비해서 엄청난 약세를 띠나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뭐 한 950엔 그리고 살려면 970엔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 엄청난 약세나 강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미국 달러에 대한 엔화의 기준인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원화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강세 기조를 위한 원화의 엔화의 약세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목요일 날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만 진행을 하고 종목 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근원과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는 안 오는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거를 근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제외한 거를 근원이라고 해요. 제외한 거를. 왜 근원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는 식품과 에너지가 공급자에 의해서 너무 가격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물가를 그 영향력이 너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그것만 따로 보자. 그게 근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뭐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뭘 보냐라고 했을 때 근원을 보냐 아니면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냐 근원을 보냐 이 기준에 또 월별 기준이 있고 연간 단위가 있습니다. 월 기준이 있고 연간 단위. 이 기준에 근원도 월 단위가 있고 연간 단위가 있겠죠. 그러면 1, 2, 3, 4 네 가지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별이 3개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근원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 물가지수는 근원을 봐요 사실.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체를 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자가 판매한 상품 가격의 변동을 측정한 거. 그러면 상품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에 에너지와 식품의 영향력 상당히 크죠. 에너지는 다 들어가잖아요. 에너지는 상품을 만들 때 에너지는 어찌됐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공장에서 물건을 찍든 농산물을 뭐 키우든 에너지는 다 들어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를 측정할 땐 근원을 보는 게 아니라 에너지 그리고 식품을 같이 묶어서 그냥 일반적인 생산자 물가지수를 본다. 그게 지표를 볼 때 우리가 별 1개, 2개, 3개 중요도를 별 1, 2개, 3개 이렇게 표현하는데 별 3개짜리 윤정도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별 3개짜리는 어떤 거?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이 아닌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고 거기에 연간 단위냐 월 단위냐 했을 때 월, 전월 대비로 봅니다. 전년 대비가 아니라 전월 대비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지표 보시면 이제 별 3개짜리는 이렇게 보시면 근원에 이거 소비자 물가지수 안 바꿔놨네 여기도 잠시만요. 요게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22채 잠시만요. 소비자 근원 소비자 아까 한 장을 제가 바꿨는데 그죠? 어디 거를 띄어다 바꾼 거야? 이거 22강이구나. 잠시만요. 21강에서 가지고 오면 될 거예요. 21강. 연방 생산자 물가지수는 근원이 아니라 일반을 본다. 그렇게 해서 이걸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거를 그러면 낱장 파일하고 모르겠다. 그냥 이 상태에서 봅시다. 결론적으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 그 월별, 연별 그리고 일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에너지하고 식료품이 들어간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생산자 물가지수를 월 단위로 전년이 아니고 전년은 별 하나에 사실 전년이 아니고 일반으로 본다. 그리고 근원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별이 2개다. 예,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어쨌건 어느 쪽으로 놓고 보든 일단은 생산자 물가지수 기준에 얘도 조금 이제 도표가 잘못되어 있는데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해서의 기준 이렇게 놓고 보시면 사실상은 전월 대비해서 놓고 보면 그렇게 눈에 튀는 내용이 없어요. 전월 대비해서 뭐 생산자 물가지수가 급격히 올라왔느냐 뭐 이런 내용을 설정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에너지하고 다 묶어서 보실 때 이런 수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조차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 자산을 운영하실 때 기준이잖아요. 결론적으로 2021년부터 해서 2022년 1월 달까지 이게 뭐냐면 시장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신고가 랠리를 나타낼 때입니다. 신고가 랠리를. 결론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나타내는 그 시점의 기준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사실상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2021년도에 경기부양책을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 취임하고 그러나서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선거 공약 그대로 경기를 나는 살리겠다. 그렇게 해서 나는 자금을 더 뿌리겠다. 경기부양책을 더 하겠다. 그렇게 되면서 돈이 더 뿌려지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다 올라간 거죠. 돈이 많이 뿌려지다 보니까 유동성이 어마어마해진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시장은 1월 달까지 랠리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1월 말에 불거진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이 문제된 거는 2월 말, 3월입니다. 2월 말에 이제 원자력 공격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3월 달에 더 난리가 난 건데 결론은 이제 2월 말, 3월 달 넘어가면서요. 결국은 이게 이제 5월 치니까 정점에 달했던 게 3월이었다는 거고 정점에 달했던 게 3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금리를 빅스텝을 밟은 이후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히려 근원이 아닌 일반 에너지하고 식품을 다 넣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고점 대비 안정화를 일단 찾았다.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시점에서는요. 더 안정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급격히 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그리고 1월 달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 이미 생산자 물가 지수는 10%에 달했습니다. 근데 신고가가 났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제 이걸 보잖아요. 근원을 보지 않고.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별 3개가 뭐냐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2가지는 공급자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너무 크니까. 결론적으로 생산자는 에너지를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과정이니까 그걸 다 넣고 본다 했을 때 소비자는 그거를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원. 저게 별이 3개란 말이에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그것도 월 단위 기준. 전월 대비. 월 단위 기준. 전월 대비. 근데 시장에서 지금 보는 거는요. 근원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작년 대비해서의 흐름을 봅니다. 작년 대비해서 요거 별 2개짜리를.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이제 그 근원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하향이 됐어요. 근원은 보면은 6%잖아요. 그 이전에 6.2였단 말이에요. 이전이 6.2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게 6.0. 근데 이제 근원이 아닌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기준을 잡다 보니까 8.6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전월 대비해서는 이렇게 밋밋합니다. 별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걸로 보니까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걸 봤을 때 심각하냐를 다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 달까지 7%. 1월 달까지 7%였는데 그럼 지금 1.6% 포인트가 올라왔다고 해서 심각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은 왜 빠지냐? 그러니까 이제 그 공포 심리 때문에 시장이 빠진 거고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빠진 거지.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앞전에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를 넘기고 있을 때에도 FOMC 회의에서 3%까지는 감내할 수 있어요. 아유 뭐 6%까지도 감내할 수 있어요. 아유 또 잡혀 있잖아요. 이때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새로운 대통령,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무지막지하게 뿌려댈 때죠. 그분이 잘못했느냐? 아니라니까. 뭐 그분들하는 정책을 뭐 윤정두 나부랭이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감히 어떻게 얘기를 해요. 또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금리 올리죠. 올렸잖아요. 근데도 경기 부양책이라고 해서 돈 뿌리잖아요. 재난지원금 뿌렸잖아요. 잡히겠어 그러면? 경기가? 물가가? 근데 그거를 다 알면서도 조절을 해나가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1월 때까지 다우지수 S&P 500 지수 랠리 나올 때, 또 나스닥으로 따지면 이제 11월 때까지 랠리가 나왔잖아요. 그때까지 기준에서 신고가 랠리 나올 때 이 지점이었다. 거기서 조금 더 오른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월에 정점 찍고 나서 3월에 8.5였어요. 8.5 대비 지금 8.6이에요. 0.1%포인트 올라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닌데 심리적으로 빅스텝 0.5 올리면은 물가 좀 잡을 수 있다며 안 잡혔네? 이렇게 된 거지. 별다른 내용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물가의 원흉이 뭐 에너지다. 에너지 변동이 크니까. 근데 에너지도 아니에요 사실은. 에너지가 뭐 엄청 올랐다? 거짓말쟁이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 1월, 2월이 무지하게 올라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1월, 2월은 주간 단위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닙니다. 퍼센테이지로도. 3월에 이 어마어마한 꼬리 달린 이 변동성이 형성이 됐던 거고 그리고 밀려 내려왔다가 자연스럽게 수급 논리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퍼센테이지 로그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됐더라. 착시 현상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10달러에서부터 올라온 거 전체를 감안하면은 등락률은 그렇게 크진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서부 텍사스 중진류 여기 보시면 꼬리 다 보이죠. 여기까지 꼬리가 달린 게. 그래서 종가는 여기란 말이야. 이게 3월이에요. 3월. 그리고 4월, 5월, 6월에 올라가다가 지금 115불이 아니라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주말에 또 밀렸어요. 110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표 하나도 안 보고 뻥치는 사람들 얘기를 듣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110불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110불까지 내려온 상태라면 이게 가파른 겁니까 지금? 가팔라요? 난 가파르게 안 보는데 이걸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10불에서부터 퍼센테이지로 10불에서 20불 20불에서 40불 이게 따블이란 말이에요. 이게 40불에서 80불 이게 이제 이렇게 따블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로그 차트로 안 보고 이렇게 보시면 10불에서 20불 칸 수가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조그맣게. 이게 따블인데 여긴 따블이 아니에요. 지금 30% 올라온 건데도 굉장히 커 보이고 그다음에 20불에서 40불 요만큼입니다. 이게 따블입니다. 40불에서 80불 여기까지 올라온 게 이게 따블이에요. 근데 이만큼 올라와 있어도 이거는 90불에서 뭐 지금 현재 기준 120불, 110불, 110불 그럼 한 20% 조금 더 올라온 거고 이 고점까지 해도 40% 올라온 거고 40%. 그런데 시장에서는 시각적으로 먼저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호들갑을 떨게 되는 거죠. 데일리 시황을 보다 보니까. 지금 멀쩡하잖아요. 110불까지 내려왔어요. 잡힐 수 있느냐? 아니 100%도 잡힌다고 저는 보는데요. 빅스텝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다시 들여다보시면 빅스텝 하고 나서 잡혔어요. 빅스텝 하고 나서 잡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기준이 되죠. 지표 부분. 자, 필터 지우기 미국만 적용해서 달력으로 10일부터 적용해서 보시면 근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기준, 그러니까 근월이라는 거는 이 에너지하고 식품을 뺀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좀 본 거는 그걸 합친 거를 본 거예요. 합친 건 당연히 올라간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그걸 빼고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죠. 3월 금리 인상 이후에. 선차트로 봐요? 낮아졌어요? 안 낮아졌어요? 금리 올리고 나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낮아졌단 말이에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됐느냐?
생산자 물가지수는 근원이든 전체를 포함한 거든 다 낮아졌어요. 아까 이제 전체 포함한 걸 보여드렸잖아요. 생산자 물가지수. 자, 근원으로 따지면 더 많이 낮아집니다.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해야 되고, 이런 거 하나라도 갖고 나서 이 친구들이 방송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순 입만 갖고 나서 뻥을 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거잖아. 응? 눈으로 보셔야 되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근원이 아닌 그냥 에너지를 포함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떨어졌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근원이 아닌 에너지를 포함한 기준에서도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윤종도가 뻥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잖아. 떨어졌잖아요. 3월 고점 찍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3월 고점 찍고 11.5에서 수치로 보시면 여기 나오고. 6월 14일에 발표한 게 5월 물이니까 3월 달 11.2에서 10.8로 떨어졌죠. 이게 안 잡힌 거야? 다 잡혔지.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별 3개짜리 근원을 본 게 아니라 별 2개짜리 일반 에너지까지 다 들어간, 그것도 월이 아니라 연간 단위에서 8.6을 보다 보니까 안 떨어진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는 거고, 공포감이 앞선 거고, 거기에 이제 추가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한 거고, 결론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영국이나 스위스가 더 올린 건데, 그 부분이 이제 확대 해석하는 거죠. 잡힐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유가 부분의 서브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에 지금 110불까지 내려왔죠. 110불. 그죠? 110불이 깨졌네. 108불로 끝났네. 108불.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봐요. 주간 단위에서 놓고 보실 때, 아니 지금 유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폭등이 나온 거예요? 캔들 크기 보면 이만한데? 그러니까 여기죠. 이게 언제예요? 3월 4일이란 말이에요. 2월 말 3월 4일. 3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번 올라왔던 거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앞전의 수준. 커진 것 같은데 아니. 로그 차트로 보시면 하나 둘 셋 등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거를 주봉을 더 멀리서 보면은 등락률에 대해서 요 사이즈뿐이 더 나오냐고. 막말로 여기서부터 사이즈가 요만하고 종가의 기준에서 얼마? 종가의 기준은 턱도 없지. 이게 올라온 거예요? 이게 3월 이후에 이만큼 올라온 게 올라온 거예요? 얼마에서 올라온 건데? 요 정도 기준? 93불에서 106불 13%? 이게 뭔 소린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그냥 막연하게 공포감이 앞서요, 무서워요, 겁나요, 이게 아니라 이게 뭔 소린지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대처가 되는 거지. 그죠?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유가가 잡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뭐 오른 게 있어야 잡히지. 1월 이후에 3월, 특히 3월 이후에 경기가 긍정적이어서 올라왔던 부분들, 또 추세를 타고 움직였던 부분들, 그 흐름에서 뭐 추가적으로 오버슈팅, 뭐 예를 든다면 이 정도. 지금은요 요저럭이잖아요. 추세 상당 부분 고 수준인데, 거기에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을 해서 그 인권 문제에 연루돼 있는 그 왕세자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상관없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의 흐름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의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유가 부분하고 이제 식료품 부분이 되는데, 우크라이나 쪽의 장기화 사태 장기화 때문에 식료품 가격이 이제 치솟고 올라온 부분, 그거는 이미 이제 물가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굉장히 많이 뿌려놓은 상태에서의 흐름이 이게 감내될 수 있는 기준이냐 했을 때 감내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일단은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로 인한 흐름에서 안정화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는 조정을 받았지만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 다 보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신 소비자 물가지수 그게 물가예요. 여러분들 맨날 들으신 41년 만에 8.6%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이거 난리 났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요. 아주 못돼 먹은 친구들인 거지.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 8.6을 얘기하는 그 흐름입니다. 1월달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찍을 때도 7%였어요. 추가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주식시장을 이렇게까지 붕괴시킬 내용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아니면 어떤 식의 흐름이 나와요? 코로나19 때처럼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돈은 더 뿌려져 있고 금리 인상은 했지만 돈은 더 뿌려져 있고 경기 기본적인 체력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코로나19 때 국내 증시 얼마요? 1400포인트대까지 내려갔을 때 윤정두가 이거 빠르면 4월 달에 2000 넘깁니다 했을 때 다들 코웃음 쳤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폭등이죠. 거기에 또 한 가지는요. 코로나19 시기에 어떻게 2018년 2600포인트를 넘겨 라고 했을 때 무조건 넘긴다 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각국 중앙정부에서의 경기부양책 돈을 또 뿌렸다는 얘기죠. 거기에 제로금리 중앙은행의 발빠른 대처 미국의 제로금리 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태에서 그 상태에 돈을 더 뿌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옥석 가리기만 잘하면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만 잘하면 주도업종군에서의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를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게 저 당시에 뭘 갖고 있었어요? 한진칼을 갖고 있으면서 피해갈 수 있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장은 박살나 있는데 2020년 1월 2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신고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랠리에서 차익 실현 잘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전기를 거기서 산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기, 한진칼 그리고 네이버가 우리 주력이었어요. 결론은요. 네이버 상상을 초월하는 폭등 랠리 그다음에 삼성전기의 강세 그리고 한진칼의 변동성 확장. 그러고 나서 저자락에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익 그리고 시젠의 수익 그게 6월 7월입니다. 네이버를 좀 일찍 팔았어요. 네이버를 5월에 팔아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서 거기서 80% 수익 내고 바이오로직스 기가 막히게 잘 팔아서 시젠 7월 달에 들어가서 10만 원대에서부터 30만 원대까지 그 과정 속에서 시장은 이렇게 요 당시에 주력주는 뭘로 잡았어요? IT, 자동차, LG화학 그렇게 해서 시장 주도력 가지고 갈 때 다 그 수익을 잡아냈죠. 지금의 기준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의 기준에서 이걸 기대를 하시라니까요. 요거를 요 흐름을 이 흐름을 저는 이번 달부터도 꼬리 달고 돌린다고 봐요. 한 요 정도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죠. 야 이게 물가 때문에 힘든데 이게 연준이 얘기하는 2%대까지 물가 잡히려나? 거기까지 안 잡혀도 아까 된다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신고가를 나올 때 7%였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7%.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되고 다시 갈 때 그 기준을 농담하는 게 아니라 4,000포인트 이상을 본다니까요. 아유 지금은 힘든데 아니 여기서 시장이 올라간 게 이게 40% 이상 올라간 거예요. 50% 가까이 40% 3,300이니까 40%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가 70에서 80% 올라온 거예요. 70에서 80%.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서 시장이 40% 견인이 된 거죠. 그럼 나머지 못 간 애들이 무지 많겠네요. 그렇죠? 다 못 갔어요. 방금 얘기한 업종군 빼고 다 못 갔어요. 걔네들만 실적주.
그리고 정책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실적을 가져가는 거 누구? IT.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LG화학 정책적인 부분까지.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가치 81.84%. 이렇게 눌릴 때도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이 초대바닥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 방한 분위기는 뭐 상상을 초월했죠. 이 당시에 계시던 분들 지금도 계시고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돌릴 때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지금 일부 타임에 진행해드렸던 종목군 내일장 공략주 그렇게 해서 잡아드렸던 내용이 그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어떻게 시가총액 5위 LG화학에서 원금 회복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시장 그 주도주의 흐름에서처럼 이 시장의 주도주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눌리고 다시 갔을 때 그 흐름까지 누가 여기서 1400 하고 있는데 3000포인트 간다 누가 얘기했겠어요? 농담 아니라 우리나라에 윤정두뿐이 없었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400 얘기하고 있는데 4000포인트를 얘기하니까 정신 나간 친구로 생각되실 수 있는데 35년 동안 그렇게 주식을 해왔어요. 시황이 거의 틀려본 적이 없어요.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시황 상황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장 상황 그리고 종목으로 이제 빨리빨리 넘겨서 놓고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유가는 잡힐 수 있다. 이미 잡혔다. 그리고 6월 17일 금요일자 기준에서 이제 시장이 또 미끄러져서 힘겨우셨겠지만 상승 종목이 제한적이었지만 우리는 목요일날 오픈해드린 거 지난주에 오픈해드린 종목 전부 긍정적이었죠. 결론적으로 코스닥 시장, 뭐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다 마찬가지인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우리는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알잖아요. 대놓고 공개적으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지금 이번 주에 시장이 6% 밀렸죠. 시장 6% 밀렸는데 에코프로 BM은 플러스예요. 볼까요? 에코프로 BM은 주간 단위 플러스입니다. 그런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BM은 주간 단위에 플러스 51만 원대. 잠시만요. 조금 밀렸나? 아이고 조금 밀렸네. 52만 2천 원이었네. 난 51만 원대로 착각하고 있었네. 어찌됐건. 아 이건 아니야. 일봉이구나. 아 깜짝이야. 맞지. 주간 단위 상승이 플러스지. 10일 날 종가가 51만 1,900원. 이 정도 기억이 맞죠. 주간 단위 플러스 아니에요. 시가총액 1위가. 코스닥 시장도 폭락 붕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윤정두만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입니다. 플러스 아니야.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은 욕심만 줄이면 돼요. 내가 지금 원금 손실이 너무 커서 더블 한번 내보고 싶다. 상한가 잡고 싶다. 그것만 버리시면 돼요. 상한가 종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한가 종목은 비중 조금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왜? 하한가도 맞을 수 있는 거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설정해 놓은 게 삼성전자 시장 하락률 나왔어요. 하이닉스 시장 하락률. LG화학 시장 대비해서 안 빠졌어요. 시장 6% 빠질 때 LG화학은 10일 대비해서 1%도 안 빠졌어요.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이번에 많이 빠졌는데 누적적으로 놓고 보면은 기아 여전히 3월 저점 대비해서 20% 강세입니다. KB금융이 이번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봅니다. 지금 뭐 공격적으로 유입하거나 그런 개념보다도. 그리고 LG전자도 신저가, 삼성전기도 신저가 뭐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결론은 실적주 위주에서 우리는 들여다본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LG화학이에요. 시가총액 지난해 말 9위.
1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강한 되돌림으로 인해서 6위까지 올랐다가 다시 9위로 미끄러졌던 종목인데 결국은 자력으로 5위까지 올랐습니다. 예, 나머지 종목이 폭락이 아니라 LG화학 자체 힘으로 4월 저점 대비해서 32%, 3월 저점 대비해서 34% 올라온 거예요. 고점까지. LG화학만 갖고 있었으면 대박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가슴속 생각해 보세요. LG화학만 갖고 있었으면은. 근데 그런 종목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현대차, 기아가 이제 뭐 화물연대, 파워까지 겹쳐지면서 조금 더 두들겨 맞긴 했지만 원체 이번 시장에 강했어요. 올해 들어서. 그런 종목을 잡아내야 우리 뭐 PTS든 범한 퓨어셀이든 저런 종목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 종목을 갖고 있어야, 저런 종목을 갖고 있어야.